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대구과학관 온라인과학관 팀 재민지입니다. 2021년 국립대구과학관 상반기 나도 유력화 과학 특강의 6번째 강연을 소개해드립니다. 강연 주제는 빅데이터가 만들어내는 스마트 미래 이야기입니다. 강연자인 현유진 박사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박사님께서는 영남대학교 겸임교수 및 포항공과대학교 방문연구원으로 연구활동을 하셨으며 2005년부터 현재까지 디지스트 융합연구원 미래자동차 연구부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박수로 맞이하여 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금방 소개받은 현유진입니다. 마스크를 못 벗는다 그래가지고 지금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혹시 제 강연 들어보신 분 없으시죠? 이 친구 있군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초등학생들 저학년부터 9학년까지 다양한데요. 아마 아버님들은 팔짱 끼시고 저놈이 무슨 말하나 이렇게 들어보실 것 같고, 어머니들은 우리 아이들한테 뭐 좀 도움될 게 없나 싶으실 것 같고, 저학년들은 한 20분 정도까지는 버틸 것 같은데 그거 지나면 부모님들 한 분이 데리고 나가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고학년들은 중간에 막 질문을 치고 들을 것 같은데요. 방송하는 실장님께서 부탁하셨어요. 지금 생방이 같이 되다 보니까 질의응답은 끝나고 꼭 해달라고. 저는 해드리고 싶지만 마이크가 겹친대요. 그러면 안 되니까 그거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주제는 이렇습니다. 저는 여기 잘 안 넘어가네요. 요렇게 생겼는데요. 실제 이렇게 생기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이 잘 나온 거고요. 디지스트 요렇게 여기 있습니다. 융합연구원. 저는 주로 센스 쪽을 연구하고요. 주로 자율주행 자동차나 스마트 시티 쪽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제가 만든 이름인데 커뮤니케이터라는 직업은 있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거는 ICT 교양과학 커뮤니케이터라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어려워하는 다양한 ICT 기술들을 이렇게 쉽고 재밌게 설명해 주는 게 관심이 많고요. 제가 장문한 겁니다. 과학으로 말하고 인문학에 머물다가 해서 처음에는 과학으로 시작하다가 끝부분에 약간 인문학적 이야기도 같이 나오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강연을 했고요. 원래 3번째 강연인데 주제를 이렇게 해왔어요. 오늘 빅데이터인데 제가 빅데이터 전공은 아닙니다. 저는 주로 센서와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 시티 쪽을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 최근에 인공지능이랑 빅데이터가 이슈가 되고 저 또한 필요하다 보니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 공부했는 내용들을 일반인들에게 쉽게 한번 전달해보자 이렇게 해서 주제를 잡아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겠는데요. 제목이 빅데이터가 만들어내는 스마트 미래입니다. 일단 빅데이터가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스마트 미래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동영상 딱 2개가 동영상이 있는데 이 동영상 하나 보시겠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머니 아버님들은 이거 아는 영화입니다. 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실장님 한번 켜주시겠어요? 역시 출동 준비를 합니다. 서로 전투기에 올라타는 스티브와 지미. 우주선에 접근하는 전투기들. 미사일 공격을 하지만 방어막에 막혀버리는 미사일. 우주선에서 쏟아져 나오는 외계 함재기. 하나둘씩 공격당해 파괴됩니다. 철수 명령을 내리지만 이미 많이 파괴된 전투기들. 시드와 지미를 계속 쫓아옵니다. 파괴되는 지미의 전투기. 부통령과 강요들이 있는 우주방위사령부에 나타난 외계인들. 엄청난 공격을 퍼붓습니다. 외계 함재기를 그랜드 캐니언 계곡으로 유인한 스티브. 이리저리 잘 쫓아오지만 시야가 가려지고 절벽에 부딪혀 구출되는 외계. 슈퍼무기로 이륙하던 우주선을 맞춰 기획에는 떨어지게 만드는데요.
거의 좀비 수준의 외계인의 본 모습이 나오고 말죠. 본 모습에 놀라 정신 빠져 있을 때 무기를 삼켜버리고 얼른 지구에서 도망치려고 하는데요. 무기를 찾아오겠다는 말을 남긴 케이는 바퀴 외계인의 활을 돋아 잡아먹혀버리게 되죠. 분노한 제이가 막아보려 하지만 체급 차이가 너무 커서 힘들어 보이는데요. 겨우 생각해낸 방법은 바로 패드립. 본래 외계인도 화나게 하는 패드립으로 우주선을 타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데요. 외계인에게 랩 같은 독서를 날리던 순간 장전하는 소리가 나고 케이가 외계인을 동강내버리죠. 지구를 멸망 위기에서 구해낸 두 사람. 무사히 임무. 자, 이 두 편 영화의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지금 자, 일단 부모님들은 아시겠는데 이 사람 나오는 영화예요, 그죠? 이 사람 나오는 영화. 이 사람은 래퍼예요, 래퍼. 미국 래퍼였는데 이 사람이 영화를 했는데 이 사람이 원래 시티콤으로 래퍼다가 시티콤으로 인기를 잃다가 두 개의 영화를 선택했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이 영화를 대박쳤을까요? 책들에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라서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했느냐? 총 헐리우드에서 여행한 10개의 영화를 분석했습니다. 하나를 딱 분석해봤더니 외계인이 나와요. 아까 누가 친구가 말했죠. 하나는 컴퓨터 그래픽이 들어가요. SF 영화라는 소리죠. 하나는 남녀간의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받을 때 이거 3개가 있는 시나리오만 받았어요. 그래서 윌 스미스의 어떻게 되냐면 이런 영화를 수집을 했죠. 10개를. 먼저 10개를 수집한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패턴을 분석합니다. 뭐 패턴을 분석한 거기 당연히 딱 끼는 게 10편을 다 보면 돼요. 보면. 그 다음에 시나리오 선택에 활용했습니다. 이걸 좀 기억해 주겠습니까? 수집, 분석, 활용. 이렇게 분석을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분 누군지 아세요? 예, 이분도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아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이분이 이런 걸 만들었어요. 이게 뭔가 이래 봤더니 이렇게 생긴 건데 크림 전쟁 때, 저는 역사학자가 아니라서 크림 전쟁의 유래는 모릅니다. 크림 전쟁 때 이제 전장에 나가서 부상자들을 돌보는데 전장에 부상을 입어서 죽는 게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냥 막 열심히 그림을 그리면서 1월 달에 몇 명 죽고 2월 달에 몇 명 죽는데 죽는 원인이 뭔지를 막 이렇게 모아봤더니 부상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병원 안에 바이러스가 너무 많고 소독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죽은 거예요. 이분이 이걸 그림으로써 그걸 알아냈죠. 그러니까 적었으니까 수집이죠. 데이터를 수집했어요. 이렇게 그림을 시각화시켜서 분석을 했어요. 그 다음에 활용을 했습니다. 정보 요청을 했죠. 병원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망자가 2%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쪽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위해서 이야기할 건데 넷플릭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옛날 만화인데 한 별 4개를 누가 줬어요. 또 요것도 미니트 공인데 별 5개를 줬어요. 그런데 넷플릭스를 켰더니 무슨 만화를 보래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 추천 알고리즘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2개를 봤을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별을 줬을 거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별을 주고 난 다음에 무슨 영화를 봤는데 제가 이 만화 2개를 봤다면 당연히 이것도 볼 것이라고 이렇게 추천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추천 알고리즘이라는 건데 이건 역시 넷플릭스라는 회사는 사람들이 올려주는 이 별의 개수를 수집했어요. 그리고 똑같은 사람이 어떤 만화를 보는지를 분석했어요. 그런 다음에 추천해 준 거거든요. 이 모든 게 빅데이터와 관계있는데 그럼 도대체 빅데이터가 뭐냐는 겁니다. 큰 데이터일까요? 많은 데이터일까요? 뭐 사실은 좁은 의미로 말하면 이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단순히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조금 더 볼게요. 이 기름 알죠? 기름. 사막에서 기름을 막 캐면 그냥 원유예요. 원유를 막 끓여요. 끓이면 온도에 따라 뭐 아스팔트부터 시작해서 LPG까지 쭉 나와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걸 가지고 뭘 만들어요. 뭐 고무도 만들고 뭐도 만드는데 과정을 보면은 원유를 캡니다. 수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원유를 분리해냅니다. 그런 다음에 활용하죠. 자,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어떤 형태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분석해요. 그리고 데이터를 활용하겠죠. 뭐 스마트 시티에 활용하든 아까 전에 추천 프로그램에 활용하든. 그래서
수집, 분석, 활용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어떻게 분석해야 되냐가 이제 갑자기 질문이 생깁니다. 뭐 아무 데이터나 수집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답은 뭐냐면 이 데이터를 어디에 활용할 거냐예요. 예를 들어 추천 프로그램에 활용할 거냐, 스마트 시티에 활용할 거냐, 거기에 따라 데이터의 목적에 따라 그게 결정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데이터는 스마트 시대의 혈액이고요, 기름이고 돈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집하고 분석하고 활용하는 이 전체적인 이거를 바로 빅데이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빅데이터는 좁게는 많은 데이터이지만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활용하는 이 전체를 빅데이터라고 할 거고요. 오늘 이 과정들을 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빅데이터의 목적이 아까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궁극적 목적인데요. 그럼 데이터를 수집하려면 뭐가 되려면 센서가 달려야 돼요. 데이터를 분석하려면 뒤에 나올 건데요, 인공지능이 붙어요. 그리고 이거를 데이터 활용은 결국은 각각의 개인들의 맞춤을 예측하고 미래를 예측해 주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윌 스미스가 흥행할 영화를 선택하고 우리가 보고 싶은 그 만화 영화를 추천받는 이런 것들이 목적인데 오늘 이 과정들을 다 이야기할 겁니다. 자, 그래도 여전히 빅데이터를 잘 모르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빅데이터는 단순히 데이터가 많은 게 아니고 이 모든 과정을 빅데이터로 했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수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느냐 보시면 이 정량적 데이터라고 표현을 보통 많이 합니다. 어려운 단어인데 숫자입니다. 숫자. 어떤 게 있을까요? 시험 성적. 성적 이렇게 점수 매기면 다 카운트해가 합쳐서 1등부터 뭐 100등까지 하는 게 그 빅데이터 스몰 데이터 분석인지 모르겠죠. 그 데이터 분석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영화 별점. 얘를 1점으로 주고 얘를 5점으로 주면 되잖아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을 관련된 데이터들 전부 숫자예요. 근데 단순히 숫자뿐만 아니라 식당별로 주문했는 현황이 이렇게 있으면 뭐 서울시 강남구 이렇게 있으면 강남구는 1번, 동대문구는 2번 이렇게 매기면 되겠죠, 번호를. 요런 데이터를 전부 다 가지고 있어 정형적으로 관리하는데 이 데이터를 이렇게 숫자로 표현되는 데이터를 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근데 세상이 요즘 안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비정형적 데이터들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텍스트, 사진, 동영상, 소리 등등등등등등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이거. 이 어린 친구들이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안 하는 친구들도 있고 어른들은 많이 알 텐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뭐 카카오톡, 카카오 스토리, 뭐 틱톡 등등의 옛날에 싸이월드까지 다양한 데이터를 올립니다. 자기들이 이 별표도 달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나 구글, 다음, 유튜브 등등의 자기가 사는 블로그나 이런 것들도 다 올립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인터넷 속에 개인 취향의 데이터들이 넘쳐납니다. 심지어는 전체 공개를 해서 자랑도 합니다. 또 우리가 어떤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게 되면 어떤 마트에서 얼마의 물건을 샀는지 신용카드 내역이 다 남습니다. 또 우리가 이 인생 사진을 한번 찍어 보겠다고 돌아다니다 보면은 스마트폰에 남아있는 위치 정보가 다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카드를 쓰게 되면 어디서 교통을 탔고 어디서 내렸는지도 다 나옵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비정형 데이터 중에 하나인데 특히 이런 것들은 평소에 수집되는 개인의 일상 데이터입니다. 자, 그럼 또 어떤 데이터들이 있느냐?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가로등이 있어요. 이런 가로등. 이 가로등에 가로등이 당연히 불이 들어오겠죠. 그런데 이게 날씨도 알 수 있고 지나가는 자동차의 속도도 알 수 있고 사람이 지나가는지도 알 수 있고 불법 주차도 알 수 있는 센서들이 바뀌었다고 쳐요. 이런 스마트 가로등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보행자 이동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쓰니까 이 스마트폰과 기지국이 연결된 기지국의 양을 보면 알 테고 또 도로의 모습은 카메라를 찍으면 되고 대기 환경은 센서 달면 되고 교통 흐름은 뭐 레이더든 뭐든 다른 센서를 달면 돼요. 그죠? 그래서 다양한 센서로부터 수집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앞에 말씀드렸던 개인 인터넷으로 올라가는 개인 취향 데이터 또는 개인의 일상으로 수집되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도로에서 수집되고 집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도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 잠시 중간중간에 재밌는 걸 좀 넣어드려야 이 사람들이 집중을 잘 하시더라고요. 이 생활 속에 우리가 활용하는 실수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데이터 수집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데이터 수집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한번 해볼게요. 특히 부모님들 이렇게 맨날 세워줘. 니 맨날 그러잖아. 맨날 그러잖아. 진짜 맨날 그럴까요? 종이 한번 맨날 적어볼까요? 맨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맨날 그런 것도 아닌데 항상 그렇게 좀 느끼죠. 이거 내 주위에 다 그렇다 그래요.
자기 주위에 몇 명이 그럴까요? 3명? 4명? 또 유유상종이면은 다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지 않을까요? 한 10,000명은 돼야 되는데 내 주위에 다 그렇다고 말하려면 소수의 몇 명이 전철한 일반화, 이거 좀 전문 용어로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것만 볼 거야 이래서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답 정리라 그러죠. 답을 다 정해놓고 필요한 데이터만 얻죠.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요. 지금 데이터 수집 이야기하고 있어요. 데이터는요 어떻게 수집돼야 되냐면 일단 우리가 하고 싶은 목적에 적합한 데이터를 모아야 돼요. 왜냐면 아무 상관없는 데이터를 모아보는데 쓸데없는 쓰레기예요. 그죠? 두 번째는 충분한 양이 필요해요. 내 주위에 다 그러는데 4명 아니에요. 한 100 이름을 적어서 한 100명쯤 적고 야 여보요 한 100명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렇게 살면 안 되고요. 답답하고요.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충분한 샘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신뢰성. 내 주위에 몇 명인데 내가 비슷한 성향이야. 보고 싶은 것만 볼 거야 해서 데이터가 내 원하는 것만 가져와. 이거 안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집단들도 다양해야 돼요. 집단들이. 결국은 데이터가 수집이 될 때 이게 빅데이터로서의 유용성을 가지려면 이런 것들이 충분히 신뢰성을 가져야지만 되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잘 수집해야 돼요. 근데 물론 그렇다고 오늘 가서 아버님들이 나 맨날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체크해서 저 아내분한테 나 맨날 안 그랬거든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일상생활에서 데이터의 오류를 범하고 살고요. 또 그렇게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학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 보니 아까 페이스북이나 뭐 인터넷으로 데이터를 모으지만 우리는 그런 데이터 말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수집의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면 스마트 센서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도시인데 도시의 각국의 CCTV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센서들이 달리거든요. 뭐 미세먼지 센서, 뭐 온도 센서, 사람 이동량 센서, 특히 코로나 같은 시국에는 열화상 카메라로 그런 것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많은 센서들이 이렇게 붙어서 다양한 센서들을 통해서 데이터가 수집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데이터 수집을 했어요. 아까 말했지만 목적성도 맞고 신뢰성도 있고 데이터량도 충분하고 뭐 모집감도 크고 해서 많은 데이터를 잘 수집했어요. 이런 데이터를 분석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분석하냐는 것이 이제 다음에 질문입니다. 생각보다 5분 일찍 아이들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도 끝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 예제를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연관성 분석.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마트에서 가서 장을 본 거예요. 장을 보면 이렇게 뭐 물고기도 사고 뭐 생선도 사고 맥주도 사고 뭐 쭉 사올 거 아닙니까? 그럼 리스트가 쭉 있죠. 그 리스트를 막 분석해 봤더니 예시입니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시입니다. 물고기와 고기를 구매한 98%의 고객이 소주와 맥주를 구매하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고기랑 물고기랑 고기 옆에 맥주랑 소주를 쌓아놓으면 돼요. 어차피 눈에 보이네. 그렇지 않아도 1대1에 현혹되는데 사겠죠. 이게 바로 연관성 분석이라는 겁니다. 이게 몇 개밖에 없으면 여기 계시는 분들에 있는 그 영수증 들고 가봐야 이게 안 나와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그게 맞죠. 왜냐하면 이거 안 사는 사람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물건을 어떤 데이터와 어떤 데이터가 연관이 있는가를 분석하는 게 연관성 분석이에요. 그럼 이런 것도 있어요. 분류 트리 분석. 이게 나무 틀이 조금 모양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이거는 되게 쉬운 거 많이 본 거예요. 성별, 남자, 여자, 나이, 질병 이렇게 쭉 가서 성별별로, 나이별로, 질병에 따라 어떻게 사망하는지를 분류하는 분류표를 만든다면 되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은 쉬운데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있어요. 이 데이터를 두 개씩 분류해가면서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만든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가장 쉬운 게 그거죠. 도서관, 가나다라 마바사 해가지고 이렇게 책 분류하면 되잖아요. 그거는 쉬워요. 그럼 이제 생활 습관에 따른 건강 상태 예측. 운동을 한다 안 한다라는 나라인데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적게 하는 사람도 있고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분류할 때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면 이게 마치 우리 그 이상형 월드컵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우리 그 예능 프로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뭐 또는 뭐 자기 좋아하는 뭐
고기 생선, 고기 뭐 이렇게 나가듯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지만 다만 요렇게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요렇게 하는 방법이 분류 트리 분석이라는 법도 많이 씁니다. 자, 이제 요거 이제 해보겠습니다. 회귀 분석이라는 건데요. 이런 겁니다. 과연 이 사람의 덩치와 술의 양이 상관이 있을까를 궁금하다면 덩치의 종류인 사람을 여러 명 갖다 놓고 술을 동일하게 계속 먹여요. 그죠? 그래서 술이 채는지 안 채는지를 측정하면 그게 나오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어떠한 무엇인가가 어떤 결과에 진짜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분석하고 싶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날씨의 온도에 따라 아이스크림 양의 판매량이 상관이 있을까 궁금한 거죠. 그래서 까만색 점 보시면 빨간색 점 보세요. 그래서 가게를 한 100군데 섭외해서 날씨의 온도에 따라 아이스크림 양의 판매량을 막 점을 찍었습니다. 점을 찍고 다 봤는데 까만색이 없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눈을 이렇게 반해 보면 빨간색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컴퓨터한테 딱 맡겼더니 컴퓨터가 이렇게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분석해 줍니다. 이게 바로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예시 2번. 엄마의 잔소리의 양과 아이가 책상에 앉은 시간, 절대로 공부하는 시간 아닙니다. 책상에 앉은 시간입니다. 엄마의 잔소리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이의 책상에 앉는 시간은 늘어날 수 있지만 공부는 모르겠어요. 공부는 관계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분석할 수 있겠죠. 이건 뭐 잔소리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건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무엇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세 번째, 나이와 인성 상관이 있을까요? 없죠. 어떤 사람이 나이와 인성이 상관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조사를 하겠죠. 데이터 수집을 해야 돼요. 나이별로 쫙 만들어 놓고 인성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모르겠지만 특정했다 치고 막 조사를 해서 빨간 점을 막 찍어봐 컴퓨터에 딱 집어넣었더니 나이와 인성은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나온다면 얘들은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확정 편향 가진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든 상관 있게 만들어 보려고 데이터를 조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데이터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나이가 어릴 사람이 인성이 안 좋다는 걸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인성이 안 좋은 어린애들 샘플을 구해오고 인성이 좋은 어른들을 구해오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데이터 수집이 잘못된 거죠. 그죠? 이거는 데이터가 안 맞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떠한 것과 어떠한 것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하는 것이 회귀 분석. 근데 요 상관은 컴퓨터가 해줍니다. 이런 걸 회귀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잠깐 또 이런 거 한번 봅시다. 그러면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면 눈으로 보면은 좀 안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관심이 가지는 게 빅데이터에서 데이터의 시각화입니다. 이런 거 있습니다. 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사람이 눈에 딱 보이게 해주려고 하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 워드 클라우드 이런 겁니다. 연예인들이 예를 들어 제가 최근에 좋아하는 브레이브걸스라는 걸그룹이 있다고 치면 브레이브걸스의 걸그룹이 최근에 인터넷에서 어떤 기사가 많이 나오는가를 워드 클라우드 기법을 집어넣으면 여기에 뭐라고 적히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고 글자가 큰 걸수록 데이터의 언급량이 많은 거죠. 이런 게 워드 클라우드 또는 이런 거 다양한 그래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석 결과를 쉽게 보여주는 데이터 시각화가 또 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또 말해서 잠깐 세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보여줬던 분석 방법 말고 그럼 또 다른 분석이 뭐냐? 이제 그 다음에 기계학습이라는 게 등장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컴퓨터에다가 규칙을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을 짜는데 예제를 들게 해볼게요. 과거의 야구 경기들, 뭐 선수의 실력, 구장, 날씨 등등을 집어넣어요. 집어넣어서 얘가 어떻게 하냐면 이걸 보고 어떤 경우에 야구를 이기고 어떤 경우에 야구 지는가의 규칙을 만들어내요. 규칙을 얘한테 줘요. 그러면 오늘 당장 야구 아직 안 했어요. 야구 경기의 정보를 탁 집어넣었더니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오늘은 이긴다 진다 이렇게 맞출 수 있겠죠. 또 문자, 스팸 문자와 일반 문자들을 왕창 가져와가 넣어줘요. 그럼 컴퓨터가 어떻게 하냐면 규칙을 만들어내요. 규칙을 쭉 만들어내서 오늘 금방 제가 수신한 문자를 딱 집어넣었더니 스팸인지 아닌지 판단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가 규칙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규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컴퓨터가 서로 사람이 어떻게 규칙을 만드는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규칙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컴퓨터 보고 책상이랑 의자를 구별하라고 말하고 싶어. 어떻게 규칙을 만들지? 다리가 4개, 책상도 엄청 다양한데 되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기계학습의 성능에 한계가 발생했어요. 예를 들면 아이들 사진과 건강 정보라는 걸 알고 싶어요. 아이들 사진을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이 아이가 건강한지 안 한지 알고 싶어요. 이 규칙 어떻게 만들죠? 이걸 아무리 데이터를 많이 줘도 그럼 현재 제 사진을 제가 아이가 아니군요. 참 어떤 아이의 사진을 줬더니 아이가 건강하는지 어떻게 알죠?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계학습으로 데이터 분석하는 게 쉽지 않는데 또 잠깐 한번 써보겠습니다. 요 용어 정리 한번 하고 갑시다.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있고 머신러닝이라는 말이 있고 딥러닝이라는 게 있어요. 인공지능은 제일 큰 거예요. 쉽게 말해서 기계가 인간의 지능을 가지는 거예요. 그 밑에 그 안에 머신러닝이 포함돼요. 금방 앞에 이렇게 설명드렸던 얘가 포함되는데 그 중에 딥러닝이라는 게 등장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세돌과 있는 알파고 여기 딥러닝입니다. 이 말씀드리냐면 딥러닝이 등장하는데 자 그러면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뭐가 차이는지 한번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고양이 사진들이에요. 강아지 사진들이에요. 고양이나 가장의 사진을 컴퓨터에 집어넣으면 얘들이 고양이 사진과 강아지 사진을 구별해서 규칙을 만들어내요. 규칙을 만들어내서 규칙을 만들어내요. 자 규칙이 만들어져서 규칙이 완성됐죠. 그 규칙을 딱 갖다 놓고 고양이와 사진을 딱 집어넣었을 때 고양이인지 개인지 맞추는 건데 이 규칙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딥러닝이 등장하면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규칙은 컴퓨터가 알아서 만들어요. 규칙을 만들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고양이랑 강아지를 넣어요. 그럼 얘가 고양이 강아지를 알아서 구별할 수 있는 걸 뭔가를 만들어내요. 지가 알아서 잘 만들어졌죠. 그러면 고양이랑 가양이를 집어넣으면 고양이와 개가 나오는 이게 딥러닝이 됐는데 이게 왜 가능해졌느냐. 예전에는 일단 컴퓨터의 속도가 안 됐고요. 두 번째는 예전에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규칙을 만들 수가 없었는데 규칙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사람의 뇌를 모방해서 하는 방법을 만들어내는데 그거는 오늘 주제가 아니니 생략하지만 어쨌거나 많은 데이터를 이렇게 주고 얘를 학습을 시키면 그 다음부터는 이거 두 개를 잘 구별한다는 게 바로 딥러닝인데 이 딥러닝이 나오면서 빅데이터의 분석이 급격히 발전하기 시작하는데 주로 쓸 수 있는 도구들이 뭐냐. 엑셀 이런 거 R 이런 거 쓰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있다는 거 마시고요. 학생들 뭐 파이썬 이런 거 들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석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고 컴퓨터들이 아주 잘 해주지만 프로그램은 사람이 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데이터 수집을 했어요. 데이터 수집은 뭐 인터넷에 있는 네이버, 다음 뭐 등등등 뭐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 등등등에서 또 스마트 우리 현실 세계에 깔려 있는 센서들로부터 나온 모든 데이터들을 다 가져왔고요. 분석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은 인공지능이 많이 쓰기 때문에 인공지능으로 풀고요. 이런 두 개의 데이터를 이제 가져왔으면 이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 쓸 거냐는 겁니다. 어디에 쓸 거냐.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빠른 배송 물품의 확보. 쿠팡에 보면 다음날 아침에 오는 물건이 있어요. 말이 안 돼요. 도대체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예를 들면 휴지를 한 묶음 사려고 했는데 내일 아침에 온다는데 두 묶음을 사야지. 두 묶음을 딱 누르면 내일 아침에 안 와요. 한 묶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한 묶음을 가지고 있지? 어떻게 하느냐. 휴지를 샀는 사람들의 그걸 다 날짜를 분석하고 재주문한 날짜를 다 분석해 봅니다. 물류를 확보해야 되는 양들이 나와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A라는 물건을 산 사람이 다음에 B 물건을 사고 C 물건을 사는 날짜의 간격을 계산해요. 그러면 A라는 친구 내가 질문을 못 받는다네. 지금 끝나고 질문 받을게. 미안. A라는 물건, B라는 물건, C라는 물건을 사는 간격이 있어요. 간격. 그럼 그걸 다 분석해요. 그러면 A라는 물건을 사면 이 사람은 분명히 며칠 후에 B라는 물건을 살 것 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건을 확보하는 빠른 배송 물건 확보. 빅데이터입니다. 조건이 데이터량이 엄청나게 많아야 돼요. 다음에 범죄 예발 순찰 강화. 뭐 범죄자의 정보라든지 범죄자의 주소라든지 최근에 뭐 날씨가 범죄에 주는 영향도 있을 테니 그런 것들을 쭉 조사했더니 이 도시에 어디에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것도 하고요. 어느 회사도 우수 인재가 있어요. 이 사람들 잘 관리해야 돼요. 다른 회사를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우수 인재들을 주기적으로 상담을 해서 또는 갑자기 이 친구가 재직증명서를 찾았대. 그리고 어디 낼까요? 그죠? 그런 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분석을 해서 우수 인재가 중간에 못 나가도록 관리하는 것도 한답니다. 그다음에 동영상 추천. 아까 보여드린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이 그거예요. 나와 유사한 동영상을 연속으로 본 사람이 다음에 이 동영상을 볼 확률이 굉장히 높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이걸 선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그게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좀 이따 설명하고. 그다음에 심야버스, 이게 이제 대박입니다. 서울에서 심야버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밤에 하니까 모든 버스 노선을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몇 개를 샘플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느냐, 밤 12시부터 일어나는 모든 휴대폰의 통신이 어디서 터지는가를 다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곳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구나를 알아서 심야버스를 운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쇼핑몰 화면 배열, 이런 겁니다. 제가 휴지를 샀는데 또 어떤 사람 휴지 사면 뭘 샀더니 보니까 사람에 따라 패턴을 분석했더니 A, B, C 물건을 이렇게 연속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A, B를 샀으면 C를 살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쇼핑몰에 딱 들어가면 C C 상품이 올라옵니다. 왜? 그러면 안 그래도 살려고 그랬는데 누르는 거죠. 이런 것들도 하는데 재밌는 걸 얘기해 드릴게요. 최근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나의 관심이 다 들켰다는 기분. 또 나는 꼭 그거 살려는 것도 아닌데 요즘 의외성 마케팅이라는 게 등장했습니다. 밑에 생뚱맞게 내가 평소에 관심도 없는 부분이 툭 띄어 떠요. 호기심에 또 산답니다. 그래서 의외성 마케팅이라는 것도 섞어 쓴다고 하니 참 인공지능이 우리를 자꾸 현혹시키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독감 유행이었죠. 이거 되게 유명한 일인데요. 구글이 정부 의료 담당하는 데서보다 독감의 유행을 더 빨리 알아낸다.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구글에 뒤진대요. 머리가 아프고 목이 아프고 이걸 뒤졌을 때 사람의 그 양이 급속히 증가하는 날이 있대요. 이게 타이레놀을 먹어야 되냐. 특히 우리나라는 의료 서비스가 좋지만 미국은 의료 서비스가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타이레놀을 먹어야 되나 뭐 레몬을 먹어야 되나 이런 걸 막 검색하는 양을 딱 해서 갑자기 그게 딱 증가할 때 이 지역에 지금 독감이 유행하는가를 맞췄는데 기가 막히게 맞춘답니다. 네. 그 다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 같은 연구자가 논문을 내요. 실험 데이터를 딱 냈어요. 자, 여러분, 숫자가 1부터 9까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일상에 살아갈 때 숫자가 공평히 나올 것 같죠, 데이터에서. 1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답이 2가 나오고 9가 제일 적게 나와요. 이걸 벤포드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조작하는 사람은 왠지 느낌이 숫자를 골고루 넣어야 이게 조작이 안 들킬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막 인공지능을 들어서 숫자의 분포를 찾아내서 이 숫자가 조작인지 아닌지를 알아내는 것도 빅데이터로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빅데이터로 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데이터를 다 목적성 맞게 수집을 해야 되고요. 분석 방법도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바로 활용하는 거죠. 자, 이런 상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지난번 강의 때 한번 썼던 데이터에게는 조금 수정해 봤습니다. 이거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제주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제주공항에 렌트를 했습니다. 렌트를 딱 했어요. 렌트를 딱 해서 어떻게 하느냐, 어디로 갈지 이제 고민해야 돼요. 여기 가야 돼요. 무슨 호텔이에요. 뭐 돈 많이 쓰는 분들은 뭐 롯데나 신라 호텔 가실 거고, 뭐 저처럼 돈이 없으신 분들은 좀 더 싼 호텔 갈 거고 그러겠죠.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가장 빠른 길로 가면 돼요. 천백고지를 통과해서 가든지 제일 빠른 길로 가면 돼요. 꼭 그러 쉽지는 않겠죠. 그래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이 차량에 로그인을 합니다. 뭐 지메일을 로그인을 하든지 뭐 자기가 평소에 쓰는 로그인을 딱 했어요. 했더니 이 로그인과 동시에 이 차가 인터넷을 검색해서 이 사람의 SNS를 딱 분석했더니 이 사람은 바다와 카페를 좋아하는 걸 알아냈어요. 근데 추천을 딱 들어와요. 여기도 추천 프로그램이 들어갑니다. 당신 이쪽으로 갈래? 애월 바다 보면서 이효리가 여기 있어. 요가도 했다는데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니면 함덕으로 갈래? 요즘 함덕 해수욕장 앞에 카페가 되게 멋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고민했죠. 어떻게 하다가 나 이쪽으로 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애월로 고고고 합니다. 쭉 갑니다. 여기쯤 딱 왔는데 갑자기 이 차가 또 자기 SNS를 딱 뒤져봤더니 이 사진을 안 내놨는데 이 사람이 빵을 좋아해요. 빵. 근데 마침 조사를 해봤더니 요 앞에 여기에 빵집이 금방 구운 빵이 나왔다네요. 당신 열로 가지 말고 빵집 들렸다 갈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나는 빵집을 들렸다 간다. 이렇게 딱 돼버리면 간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는 거죠. 빅데이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사람이 로그인을 했고 그 로그인 된 정보를 가지고 이 비슷한 유사한 사람들 분석해보고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라는 게 이제 되는 거죠. 이런 시대가 분명히 온다는 거죠. 근데 좀 바보 같은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편리한 빅데이터 시대예요. 빅데이터는 굉장히 편리해요. 근데 부작용이 심각해요.
이런 거죠. 학생들은 좀 어려움 타는데 타의적 디지털 정보 편식이 발생이 제가 지어낸 말인데 자의의 의사와 상관없어요. 이 알고리즘이라는 놈이 나한테 강요하는 거예요. 디지털 정보를 편식을 해요.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추천을 하는 거죠. 디지털 바보 됩니다. 잘못하면. 무슨 말이냐면 일단 결정장애가 발생해요. 위에 것부터 해야 되겠군요. 이거 예를 들어 멜론에 음악 사이트에 탑백이 들어요. 탑백. 노래를 또 뭐 그거 듣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졌다고 생각해봐. 우리는 무엇은 음악을 들어야 될지 몰라서 안절부절해요. 도대체 어떤 음악을 들어야 돼? 정보 획득을 할 수 있는 스스로의 힘이 없어져요. 그 다음부터 결정장애가 와요. 야 이거지. 우리 배달의 민족 시킬 때 그 메뉴 찾나요? 밑에 그 순위 찾지. 바쁠 때는 맨 밑에 그 많이 시켜 먹는 순위 찾아가 누르잖아요. 쿠팡에 추천부터 보지. 그거 막 뒤지다가는 머리 아파서 안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적어놨나? 잠시만요. 이럴 수 있으니 스스로 알고리즘을 활용도 하지만 스스로는 한 번씩 자주 가끔씩이 아니고 자주 스스로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연습을 키워놓지 않으면 특히 부모님 세대는요 아날로그 디지털도 넘어오는 걸 경험했는 세대이기 때문에 좀 그런 옛날에 관성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이었고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거 부모님들이 자꾸 이 스마트폰이 아니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스스로 뭔가를 찾을 수 있는 자꾸 결정할 수 있는 걸 연습시켜야 돼요. 스마트폰에 그렇다 치고 그래서 그 연습할 수 있는 걸 자꾸 시키지 않으면 이게 이렇게 진짜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이거 돼요. 이렇게 결정장애 돼요. 결정장애. 뭐 우리도 좀 결정장애이긴 한데 애들은 더 할 수도 있으니 이거 굉장히 잘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의 시대가 편하긴 하지만 이건 더 심해질 겁니다. 자 그렇다면 빅데이터가 만드는 스마트 빌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까 말씀드렸던 빅데이터의 데이터를 수집하려면 이 도시에 센서들이 붙어야 돼요. 그런데 IoT 센서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IoT가 뭐냐? 이런 겁니다. 예, 사물인터넷이 뭐냐는 거지. 맞는데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 자기가 다이어트를 해요. 다이어트를 체중계 위에 딱 올라가서 체중계에 예를 들어 나는 다이어트 해라고 이렇게 입력하는 게 있다 칠게요. 입력을 해요. 그러다 이제 밤 12시가 배가 고파요. 냉장고 문을 딱 열라 그래. 갑자기 냉장고 문을 딱 열라 그러는데 갑자기 저 체온계가 냉장고한테 말을 걸어요. 야, 누구 이 사람 다이어트 하니까 문 열어주지 마. 내가 말 안 했죠? 인간이 전혀 개입하지 않았는데 사물끼리 스스로 저를 위한다고 하는 표현은 그렇구나. 저를 위하고 맞지? 저를 위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게 사물인터넷이에요. 지금은 사람이 시켜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사람이 하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목적은 나를 위해서. 이게 사물인터넷이에요. 사물인터넷으로 데이터들이 엄청 올라올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스마트 단말기, 휴대폰 막 다 쓰고 있잖아요. 그죠? 뭐 다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이 뭐예요? 이거 뭐 데이터들도 모이고, 뭐 동영상도 모이고, 뭐 뮤직비디오도 모이고, 음원도 모이고, 뭐 다 모이고, 포털의 자료들도 모이고, 블로거들의 자료들이 다 모여요. 이렇게 엄청나게 데이터들이 많이 모이면 이 데이터가 빅데이터인데 갈로 열고 단순 의미라고 쳐놓은 이유는 그냥 여기서 빅데이터라는데 많은 데이터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데이터들이 모였어요. 데이터들이 모였는데 문제는 이 많은 데이터를 담을 그릇이 필요해요. 그릇. 그게 클라우드예요. 데이터를 담아야 되니까. 그죠? 클라우드 그릇입니다. 데이터를 담습니다. 그런데 이 그릇에 이 많은 데이터를 IoT 센서랑 스마트 단말기에서 올리려면 어떻게 올려야 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5G 통신이 필요합니다. 데이터량이 많으니까. 5G 통신이 필요합니다. 이 많은 데이터를 그러면 우리는 빅데이터로 완성시켜내려면 얘를 분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공지능이 붙어요. 그죠? 인공지능이 붙습니다. 이 데이터를 막 분석합니다. 자, 중요한 건 현실 세계에서 데이터가 올라갔어요. 현실 세계에서 데이터가 올라가서 5G 통신을 통해서 올라가서 클라우드에 데이터가 담겼거든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분석을 한 다음에 목적이 뭐냐?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이렇게 보내주려고 하는 이 순환 구조. 이게 바로 스마트 시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결국은 스마트 미래가 4차 산업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데이터가 올라가고요. 데이터가 분석이 되어서 빅데이터 분석이 되어서 나한테 혜택으로 오는 것. 이것이 바로 스마트 4차 산업의 시대입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늘 앞에서 답을 말씀드려버렸어요. 1차 산업혁명은 전기기관차가 발달되면서 이 섬유를 만드는 기계를 사람이 손으로 돌리는 걸 기계가 하는 시대가 왔어요.
2차 산업혁명은 전기가 발명이 되면서 사람들이 여기 서 있죠. 맨 앞에 있는 사람은 핸들만 꽂고 여기는 오른쪽 바퀴, 왼쪽 바퀴, 뒷바퀴, 앞바퀴 이렇게 꼽으면 자동차가 한 개씩 톡톡톡 튀어나오는 전기가 만들어지면서 모터가 만들어졌거든요. 이렇게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요. 컴퓨터 혁명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또 과거에 잠시 살았던 시대, 아이들이 태어난 시대, 인터넷 시대입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은 언제, 왜 물음표냐? 시작을 했는 것 같은데 얼만큼 진행됐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1차, 2차, 3차는요. 사람들이 지나고 나서 명명했어요. 그때가 1차였어. 그때가 2차였어. 그때가 3차였어. 근데 얘는요. 시작하기 전에 사람이 만들어버렸어요. 4차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붙는데 이게 단순히 제조업, 유통업과 IT 기술이 붙는 것 뻔한 답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현실의 데이터들이 모여져서 가상세계에서 빅데이터 분석이 일어나고 그게 다시 현실 세계에 있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게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아시겠죠? 여기 설명드렸어요. 현실 세계에 스마트 센서의 데이터들이 올라가고 이 빅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지면 가상세계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현 개인 맞춤형을 주는 이런 시대.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4차 산업혁명이 어떤 시대냐? 모든 기계들이 참조로 사진 찍고 싶으시면 사진 찍으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모든 기계들이 알아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이 알아서랑 스스로가 되게 중요해요. 기계가 우리가 안 시켰어.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개인 맞춤형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움직이는 세상이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스마트 미래입니다. 편하게 하는데 무서워. 우리는 이미 유튜브의 추천 알고리즘과 넷플릭스의 추천 알고리즘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쿠팡의 추천 쇼핑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아이의 교육과 우리의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데 왜 모르느냐? 아무도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근데 분명한 거는요. 새로운 세계가 와요. 야, 이거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다는 것. 그런데 몇 가지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거 있습니다. 이제 이거 보세요.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을 많은 책들에서 이렇게 정의한 걸 제가 정리해 봤어요. 첫째, 기술이 너무 빨라요. 기술이 자고 일어나면 딴 세상이에요. 기술이 너무너무 빨리 움직여요. 한 가지 기술이 빨리 움직여도 세상을 못 따라가겠는데 이 동시에 기술들이 빨라요. 뭐 5G, 인공지능, 빅데이터, 뭐 3D 프린터, 뭐 바이오, 또 무슨 용어도 못 따라가겠어요. 그런 용어야 뭐 제가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자꾸 전달해드리면 되는데 동시에 발전해요. 세 번째는요. 예전에는 ICT 그러면 뭐 휴대폰이나 전자제품 정도에 쓰였거든요. 이제 아닌 게 바이오, 환경, 도시, 건설, 자동차 뭐 온갖 영역으로 확대돼요. 또 문제는 자기들끼리 붙었다 떨어졌다 난리예요. 이겁니다. 개인기로 절대 못 따라갑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개인이 혼자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서 해도 절대 못 따라가요. 개인의 능력으로는 못 따라가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미래가 될수록 개인화가 되는데 살아가야 될 상황은 같이 살아야 돼. 오히려 더. 이게 이제 아이러니인데 개인의 능력으로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좀 우리한 자세가 있어요. 이게 이제 중요해요.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 내가 혼자 개인기를 뚫지 못하는 세상, 인공지능이 등장해서 기계가 움직이는 세상, 내가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자기들끼리 이야기해서 만드는 그 사물 인터넷이 하는 세상, 5G라는 놀라운 통신으로 기술이 발전하는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느 날 갑자기 막 바뀔 거예요. 진짜 바뀔 거예요. 지금도 경험하시죠? 이때 중요한 건 고집 부리면 안 돼요. 쓸데없는 고집 부려요. 옛날이 좋아 막 이러면 고집 부리면 안 돼요. 아날로그 감성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놀 때 그렇게 하시고 절대 당하면 안 돼요.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융통성 있게 변화를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제일 싫어하는 건데 변화를 받아들여야 돼요. 난 그럴 줄 알았어. 준비가 돼 있어. 그리고 혼자 잘났다고 빡빡 우기지 말고요. 일본이 이러다가 디지털로 못 간 겁니다. 주위와 소통하면 아까 개인기를 못 듣는다 그랬어요. 제가 주위와 소통을 해야 됩니다. 다양한 상황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태도와 자세, 이것을 키워야 되는데 결국은 고집을 버리고 협력할 수 있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개인이 직접 혼자 작업도 할 수도 있고 일도 할 수 있고 집에서 혼자 재택근무도 할 수 있는 이 시대에 개인기로 절대 뚫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고집을 버리고 협력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를 함께 키워줘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일단 이게 예전에 자랑 강의에서 많이 했었는데 스스로 전문가가 잘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스스로 자기 분야에 특히 여기 오늘은 이공계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고 과학자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부분에 최고 전문가가 돼야 돼요. 옛날에는요 인성이 좀 떨어져도 최고 전문가가 되면 먹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협력 잘해야 됩니다. 왜? 개인기 혼자 못 들거든요. 절대로 못 들어요. 하루 이 24시간 잠 4시간 잔다고 치고 20시간 가지고 동시에 급속히 발전하는 기계를 어떻게 이깁니까? 가장 중요한 거입니다. 기계와 협력해야 됩니다. 기계가 잘 동작하면 기계를 잘 이용해 먹어야지 추천 알고리즘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기계가 시킨 대로 살면 큰일 나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성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 이거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유연할 수 있는 사고를 굉장히 키워줘야 되는데요. 아이를 키울 때 저는 중학교 1학년 아이인데 꼬맹일 때 되게 어려웠던 질문이 왜라는 질문에 화내지 않는 게 되게 어려웠습니다. 화내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 하고 화내시면 안 돼요. 다 그래 너는 왜라는 질문에 화내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저기 화내시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과 사람들과 협력하고 기계와 협력하는 거는 뭐 애들 다 혼자 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차가면서 이렇게 봐줘야 되지 않을까. 뭐 저도 숙제이긴 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문제는 코로나가 등장했어요. 이제는 또 4차 산업혁명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코로나가 등장했어요. 코로나 시대는 삶이 바뀝니다. 첫째, 이동이 없어요. 집에만 있어요. 두 번째, 농구를 밖에서 하는 게 아니고 휴대폰으로 해요. 예전에 부모님들은 밖에서 그만 놀고 집에 좀 와라 그러는데 요즘은 집에서 좀 놀고 밖으로 나가라 그러는데 요즘은 밖으로 나가라 말도 못해요. 코로나 때문에. 세 번째는 만남이 없어요. 비대면이에요. 아까 4차 산업혁명과 너무나 부딪혀요. 개인기를 못 뚫는데. 마지막으로 외식 대식 배달 음식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 자동차. 옛날에 자동차는 자산인 사람들이 있어요. 자동차는 나의 재산이고 나의 그거예요. 근데 자동차는 목적이라서 그냥 공유차, 소카 같은 거 타고 렌트 타는 사람이 있어요. 자산은 코로나 시대 차는 있는데 갈 데가 없어요. 차를 빌려 쓰면 되는데 찝찝해. 누가 쓸지 몰라서.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자산과 목적이라는 두 개로는 이제는 예측이 안 돼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차박이 유행입니다. 그 인터넷 가면 차박 쇼핑몰이 엄청 많아요.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어요. 차 타고 모여서 하는 콘서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문법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인 거예요. 밖은 아니나 안도 아니지만 어디를 갈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차박이 요즘 유행하는 또 하나의 생활 공간으로 급격히 발전하는 게 자동차 역할이 자산과 목적에서 바뀌어 버렸어요. 그렇다면 무슨 뜻이냐? 이게 있는데 보세요.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이라 칠게요. 이게 코로나예요. 아이들 청매라는 아이들 안 할 아이도 있을 텐데 어쨌거나 코로나라는 거 이렇게 한방 원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와서 사람들이 야,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돼? 이렇게 급격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돼? 막 그러고 있는데 코로나가 탁 터지면서 이게 빵 터져버렸어요. 더 빨라져요. 너무 힘들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도 따라가기 힘들어 죽겠는데 코로나까지 터졌고 집에만 있어야 되고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또 고민해봐야 되겠죠. 코로나는 이런 특징인 것 같아요. 시대는 일단은 예전에 계획을 세운 게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저만 해도 작년에 아이가 6학년이라 가지고 미국 라스베가스에 9박 10일 은행의 도움을 받아서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못 갔습니다. 1년짜리 프로젝트 했는데 기존의 계획이 전혀 안 돼. 계획대로 안 돌아가요. 두 번째는 미래의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보통 과거에 이랬으니 미래에 이래야지라고 계획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미래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뭐가 있으면 뭐가 나올 거야. 어떻게 될 거야. 뭐가 준비하면은 나는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뭘 넣어도 뭐가 안 나와요. 이걸 나오기 뭘 넣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단순하지가 않아요. 너무 복잡해. 뭘 만들어내는 게. 마지막은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특성인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나쁜 놈 착한 팬입니다. 뭘 넣을 때 무조건 두 패예요. 아메리카노도 아이스 아니면 핫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우리는 세상 사는 게 이분법칙하고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게 쉬워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이분법이 아니에요. 0.1도 있고 0.3도 있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분 좋냐 화났냐가 아니고 조금 화난 사람, 적게 화난 사람, 덜 기분 좋은 사람 이런 그 존재하듯이
이제는 이분법적 사고가 안 돼요. 야, 이게 이제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안 맞아요. 코로나 시대의 특징이에요. 팬데믹 시대. 모든 게 엉켜 있고 예측 불가능하며 기존 문법부터 일관성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그래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파괴적인 기술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개인기로 따라갈 수도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협력할 수 있는 유연성을 키워야 된다 그랬죠. 근데 코로나 팬데믹 시대는 이 말대로 이거 애매모호합니다. 모든 상황이 애매모호합니다. 이렇게 저럴까 이런 거예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또 나옵니다. 두 번째 거. 자, 또 제가 이런 식을 좋아하거든요.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갑자기 모호해져요. 아까는 너무 갑자기 변하는데 이제 빨리 변하는 건 또 변하는 거지. 또 모호해요. 모호해지고 예측이 불가능해요. 매우 복잡하고 빨리 변하고 빨리 변하는 건 더 하겠죠. 왜냐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빨리 변하는데 코로나가 도니까 더 빨리 변해요. 이게 중에 흐름을 파괴해요. 흐름을. 이게 무슨 말이냐? 예전 방법대로 쉽게 세상을 판단하면 안 돼. 아, 예전에 그랬으니까 이러니까 이럴 거야라는 게 틀리거든요. 이제는 전체를 보면서 큰 그림을 할 수 있는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통찰력.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모호해요. 막 모호한 데이터들이 막 많아요. 딱 보는 거죠. 딱 봤더니 아, 왠지 요렇게 그 모호하고 애매모호하고 이상하지만 요렇게 가는 것 같을 거야 라는 느낌을 찾아내야 돼요. 느낌 같은 느낌을 찾아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코로나 시대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특히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함께 이야기해야 될까, 저도 답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많은 책들과 문헌들과 뭐 다큐멘터리와 유튜버와 TV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느낀 거는 일단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고집을 버리고 협력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입니다. 그리고 모호함 속에서도 흐름을 이끌어내는 통찰력적 사고입니다. 이걸 연습해야 되는데 문제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왜 이야기해야 하느냐? 데이터라는 게요, 내가 원하는 데이터뿐만 온갖 데이터들이 다 필요합니다. 인문학적 데이터도 필요하고요, 뭐 센스 데이터도 필요하고요, 사람의 인간공학적 데이터도 필요하고요. 근데 그 데이터를 내가 다 분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기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을 잘 읽기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가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이 데이터들 속에서 데이터들을 모호할 거예요. 이제 이 모호한 데이터들 속에서 흐름을 읽는 통찰력 사고, 이거 두 개를 지금부터 키워야 되는데 왜 사람하고도 잘 협력해야 되고요. 특히 인공지능의 노예가 절대 돼서는 안 됩니다. 인공지능을 잘 활용해 먹어야 되고요. 추천 프로그램이 나를 편하게 만들어야지, 추천 알고리즘이 나를 노예로 만들면은 그거는 이미 이 시대에서 우리는 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을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걸 하면서 마치고요.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빅데이터가 시간이 좀 모자라서 혹시 다음에 하반기에 기회가 된다면 생활 속의 빅데이터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좀 해볼까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강연해주신 현유진 박사님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강연은 6월 19일 영남대학교 생명과학과 박선주 교수님의 독도 야생화 이야기입니다. 다음 강연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